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학개론 7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13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공간적 세계관, 시간적 세계관.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우주란 것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의 시작과 유지와 상속, 그리고 그 끝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거시적인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그렇게 드러난 현상들, 그것이 세계이든 존재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드러난 현상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것을 파고드는 이 불교학이 실상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론을 공부하기 전에 교두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드러나 있는 현상들의 구성요소, 근본이 되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마치 물리학자들이 입자를 쪼개면 가장 작은 단위의 그 물질을 이루는 근본 요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자론을 만들었고 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나왔거든요. 화학식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교에도 물리학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누구냐면 설일체 유부인데, 그 설일체 유부의 일부 학생들이 막 물질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작은 물질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관점들을 보면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화합물이라면 그 화합물에는 분명히 구성요소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요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법의 의미에 근원, 구성요소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서 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 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진리, 그 다음에 이 세간법이니까 법,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법,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다름한데? 근데 이 앞에 이 다르가 접두사거든요. 접두어. 그런데 이 다르라고 하는 접두어의 의미가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지하다. 그래서 유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다르마가.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유지할까요?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유지하는 걸까요?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쓰는 법은 무엇을 유지할까요? 사회를 유지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진리, 사회를 유지하는 법, 세상이죠? 사회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을 진리의 의미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법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식선에서 쓰고 있는 의미로서는 진리와 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진리와 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불자들은 특히 여기다 이제 진리를 부처님 말씀, 이것을 법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왜 이런 의미가 나오는지 이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결국은 진리, 법,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규칙 아닙니까? 세상이 유지되는 규칙, 세상에 통용되는 규칙, 사회에 통용되는 규칙, 규범,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불교 특수에서, 불교에서 저 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말고 또 유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된 의미,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세상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은 결국은 화합물이니까 이 화합물을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본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하는 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화합물이니까 이 화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재료, 근원, 이런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화합물이잖아요. 그럼 그 물질의 구성요소, 근본이 되는 재료가 뭔가? 그래서 이제 원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불교적으로도 이 세상을 이루는 구성요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요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뭘로 발전을 하는 거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죠. 물질의 근원, 물질의 구성요소, 가장 작은 단위를 물리학에서는 원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요즘에는 양자라는 표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불교적으로는 물질, 이제 이게 색법이거든요. 색법의 가장 작은 단위를 극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극미. 극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극미보다 더 쪼개면 성격 자체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물질로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더 쪼갤 수 있지만. 그래서 성질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작게 작은 물질, 가장 작게 쪼갠 물질, 그것을 극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미의 화합물이 색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자, 극미의 화합물이 예를 들어서 세포라. 세포라고 하는 건 물질이니까 이 세포도 극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극미가 서로 화합해서 세포가 됐어요. 그러면은 세포는 세포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요?
아니면 무엇인가의 또 구성요소가 돼요. 그럼 세포가 구성요소가 돼서 화합해서 뭐가 되냐면 심장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화합해서 뭐가 되냐면 인체가 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되는 구성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합물이기도 하죠. 봐보세요. 얘는 단순히 그냥 구성물이에요? 아니면은 구성물이면서 동시에 화합물인 거예요? 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도 인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화합물이죠. 이게 뭐냐면 이 세 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의 화합물이고 이것은 동시에 또 다른 것의 화합물이면서 구성 요소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여러 차원의 구성 요소와 화합물이 겹쳐져 있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요 구성 요소 근원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세상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요소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가장 작은 기본 단위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 그 기본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뭐가 만들어졌냐면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만물이 결국은 요 가장 작은 근본 단위를 가지고 화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규칙.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 세상의 구성요소, 근본, 근원, 가장 작은 단위 이런 것들도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구성요소를 통해 이루어진 만물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나오는 거냐면 법은 즉 존재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자, 봐보세요. 존재. 모든 존재는 결국은 화합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화합물만 법이라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구성요소 근원도 역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차원이 아주 미시적이고 작든 아니면 우주 단위의 큰 거시적인 존재이든 상관없이 모든 존재, 만물을 포함시켜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법이라는 걸 가장 단순하게 불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두 가지예요. 진리 그리고 존재. 우리가 금강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법상, 아인, 중수, 법, 비법상. 그래서 법상이라는 걸 가지면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그 법상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니 무조건 진리이다. 이것도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리로서 해석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 말고 이런 법들 있죠. 다른 존재들. 아를 제외한 다른 존재들. 이런 법들. 객관 대상으로서의 법들. 이게 지금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 역시 상이 허상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구성요소, 근원, 재료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증.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이 실상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불교적으로. 연구가 다 끝났거든요.
불교에는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의 체계. 법체계. 근데 저기서 말하는 법체계는요, 진리의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체계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조전법륜에서. 진리의 체계는 다 배웠잖아요. 중도를 깨치기 위해 팔정도를 실천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선 정견이 있어야 되는데 정견은 사성제를 삼전 12행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아관을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관이 완성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진리의 체계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법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진리의 체계 말고 일반적으로 법체계라고 하는 건 이 존재를 나누는 체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나누는 체계라고 하는 건 만물을 나누는 체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현상계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현상계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기세간, 중생세간 아닙니까? 기세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3계로 얘기했고, 중생세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6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의 구성요소, 그 만물을 구성요소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남자, 여자 차별이 있죠. 근데 심장이 있는 건 똑같아요? 틀려요. 구성요소로 들어가면 공통점이 나와서 상위 카테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10,000가지 차별 중에 그 공통점을 뽑아서 상위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차별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법체계, 이 법체계가 이미 연구가 끝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드러나 있는 현상, 물질, 정신, 이것들의 근본이 무엇인가? 구성요소가 무엇인가? 이건 분명히 화합물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체계가 변천사가 있어요. 이러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이 불교 역사, 교리 발달사가 나오겠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그 다음 부파불교. 그리고 대승인데 결국은 이 대승에서 법체계를 완성한 건 유식이에요. 그래서 유식불교. 여기까지. 해서 그 뒤에는 다른 체계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성됐다고 보니까. 불교의 법체계는. 그래서 이 법체계의 변천사를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요. 어떤 방식으로 법을 나눴냐면 삼과설이라 그래서 세 가지 과목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온, 두 번째가 12처, 그리고 세 번째가 18개입니다. 오온, 12처, 18개로서 존재의 과목, 체계를 나눴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온을 기준으로 존재를 나누기도 하고, 오온을 기준으로 만물은 다 나눠져요. 12처를 기준으로도 만물은 다 나눠집니다. 18개를 기준으로도 만물은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물을 나누는 아주 주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유루, 무루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의, 무의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파불교에서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뭐 교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초기 불교의 교리를 완전히 체계화시켜서 도표화시킨 게 그게 뭐냐면 오의 75법이라는 겁니다. 상위 카테고리가 5개로 나뉘고 그것을 세분화한 최소 단위 75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화학식이 몇 번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번호가 지금 계속 늘잖아요. 보면은 H2O가 있어요.
얘는 지금 화학식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화학식에는 안 들어가지. 아니. 그 주기율표에 안 들어가죠. 예. 왜냐면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H하고 O, H 두 개하고 O 하나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H는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쪼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고유 특성을 잃어버리죠. 이게 아까 극미라는 개념인 거예요. 극미라고 하는 것은 쪼개면 얼마든지 더 쪼갤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더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는 순간 그 고유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특성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구성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의 특성을 남기면서 가장 작게 자른 단위 그런 것들을 극미라고 했었던 거고 주기율표에서 주기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5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75법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성질들이 더 쪼개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분명히 화합물이지만 쪼개면 어떻게 된다? 그 성질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75가지는 이 세상의 구성요소로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부파불교 설일체유부고 그 75가지 아주 기본적인 단위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5위 75법이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법체계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승불교에서 유식에서는요. 이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5위 100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바뀐 건 별로 없어요. 5위의 순서를 좀 바꿔요. 왜냐면 중요시 여기는 게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100법이에요. 25가지 조금 더 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의 체계에 변천사가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법,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일체법을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그 구분을 하는 기준이 대표적인 게 삼과라는 거예요. 삼과. 5운, 12처, 18개의 기준으로 나눴다. 5운, 12처, 18개의 기준으로 나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부파불교로 가면 5위 75법에 조금 더 세밀한 체계가 됐다. 그 다음에 대승으로 가면 5위 100법으로 바뀌었다. 특징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씩만 더 해볼게요. 여기 3과에서 5위로 넘어갈 때 지금 보면은 5네요. 5. 5면은 뭐를 계승했을 것 같으세요? 5를 계승했겠죠. 그런데 이 5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이 색수상행식으로 나눈 건 뭐냐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의법을 오온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 오온 가지고 일체법을 전부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의법만 가지고는 못 담는 거예요. 뭘 포함시켜야지 일체법이냐면 무의법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유의법에다가 더하기 무의법을 하나 더해서 나온 체계가 5입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걸 만들었느냐? 그러면 변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유의법만 가지고는 일체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무의법을 포함시키는 체계를 만든 것이 5위 75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부파불교의 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파불교 설일체유부가 만든 5위 75법이 유식의 5위 100법으로 변화하는데
그럼 유식은 도대체 왜 또 오위 순서도 바꾸고 또 25개 더해서 100번 만들었느냐? 특징적인 변화가 뭐라 그랬냐면 오위의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설일체 유부는 1번으로 색법이 등장을 합니다. 오위에 1번에 색법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색법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유식불교에서는 색법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신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물질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바꾼 게 유식의 이 법체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교가 유물론도 아니고 왜 색법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불교는 유심론 아니냐? 유심론. 마음 중심 가르침이 불교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식학이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 심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 맞죠? 심리학 맞는데,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게 원래 유식의 시작은 심리학이 결코 아니에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실천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이미 성격 자체가 뉘앙스가 이론적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유식학파가 아니라 원래 본인들은 유식을 발전시킬 때 육아행파라 그래서 육아행파. 여기서 말하는 육아가 뭐냐면 요가라, 요가. 요가행파. 요가가 뭐냐면 명상수행이에요. 명상수행을 실천하는 학파가 육아행파, 유식학파였어요. 그래서 제일 실천적인 대승불교 중에서 제일 실천수행을 강조하는 학파가 사실은 유식이에요. 이 아주 묘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뭐가 더 강조돼 가지고 후대에 전해진 거냐면 아주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강조돼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식학파에서는 마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마음 중심의 오위백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3과에는 그래도 현상계 유의법 있잖아요. 유의법. 유의법에 일체법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자, 물리학의 구성요소, 물리학에서 원소설. 원소에 대한 이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원소는 일체 물질에 대한 구성요소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근데 범위가 비물질 포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비물질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현상계에 있는 모든 체계를 만든 게 3과 12처, 아니 3과인 5은 12처, 18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범위를 놓고 보면 이게 뭐냐면 물리학이요. 일체법을 근원 물질을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를 만드는데, 물리학 그 중에서도 원소에 대한 이론들, 입자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이 가장 작은 범위. 왜냐면 물질만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의 삼과설, 이것은 유의법만 얘기했어요. 유의법만. 그런데 여기다가 무의법을 포함시킨 게 뭐냐면 이 부파 불교의 오위설이에요. 오위설. 그리고 그 오위설을 보다 더 근본인 마음 중심으로 이끌어간 게 유식불교의 오위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법의 체계에 대해서, 법, 드러난 현상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다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시간이 될까요? 그래도 하나하나 보기는 볼 거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죠? 네, 그럼 지우고 일단 초기 불교의 법체계부터 봐야 되니까, 자,
삼과는 5온, 12처, 18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간단하게 5온만 하면 안 되느냐? 왜 기준이 이렇게 많느냐? 왜 기준이 많을까요? 부처님께서 왜 기준을 많이 하셨을까요? 3가지나 그것도. 그냥 일체법, 유의법 그냥 5온으로 나눠버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5온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5온으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12처를 설명했더니 12처로는 알아듣는데 5온으로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5온하고 12처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18개를 해야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지금 5개죠. 이건 12개죠. 이건 18개죠.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점점 자세해진다는 거예요? 안 자세해진다는 거예요? 자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설을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선대의 주석가가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에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마음작용에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오온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도 많아요. 일체법은요, 현상계의 유의법은요, 그냥 명과 색으로, 둘로 구분하면 끝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 명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거든요. 그럼 끝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이유 때문에 5온, 12처, 18개를 나누는데 이 명색보다 5온은 뭐가 더 자세한 거냐면 마음 작용을 더 자세하게 나눈 겁니다.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 5온보다 12처는 뭘 더 자세하게 구분한 거냐면 이 12처는 색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12처를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5온보다 색법을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눴어요. 12처는. 그 다음 18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색심에 무지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즉 물질에도 조금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조금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5온, 12처, 18개의 중심은 5온입니다. 5온. 자, 5온은 색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수상행 그리고 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색으로 나누면 돼요. 색은 그냥 물질이에요. 인간으로 치면 육신이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비물질, 정신이에요. 즉 마음이죠. 그런데 수상행식에도 차별이 있어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행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배경화면 위에서 마음작용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변하는 마음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작용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수상행을 뽑았어요.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대표적인 마음작용으로 수상행을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느낌.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 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도예요.
자, 우리가 일상의 언어를 보더라도 이 느낌, 개념, 의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옷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느낌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람들은 느낌을 중요시 여겨요.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게 굴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럼 뭐가 없다 그래요? 개념 없다 그러죠.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한테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뭘 궁금해해요? 의도가 궁금하죠. 언어에도 보면 느낌 있다, 개념 없다, 의도가 뭐냐. 이런 언어들이 쓰이고 중요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마음 작용들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유식불교 심리학 인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를 해보면 수상행은 모든 경험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마음작용이에요. 저 순서대로요. 그래서 중요시 여겨서 또 뽑히는 거예요. 어쨌든 수라고 하는 건 느낌, 상이라고 하는 건 개념, 행이라고 하는 건 의도예요. 의도. 그런데 그러면 마음작용이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개념과 의도 빼고 나머지 마음작용이 있죠. 나머지 모든 마음작용은 행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대표로 해서 마음작용을 이야기하고 식 가지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색 가지고 물질,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온에는 색 오온, 식 오온 이런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네요. 온.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온을 보통 무덕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무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는 물질 버리는데 여기는 비물질 버리는데 물질하고 비물질 안 버리나요? 자, 여기는 플라스틱 버리는데 여기는 유리병 버리는데요. 그럼 플라스틱 막 버리고 유리병을 막 버리면 그 카테고리에 맞는 애들이 쌓여야 쌓여요. 이게 바로 무덕이거든요. 그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무덕이에요. 그래가지고 온이라고 하는 건 요 무덕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보다 뭐 어떤 단어로 이해를 하시기를 권하냐면 화합물이요. 화합물. 색온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육체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리학에서 이 물질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입자물리학. 이것의 목표인 거예요. 이 색온, 색의 화합체, 물질의 화합체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막연히 무덕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가지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나, 자아라고 하는 건 이 5가지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자아다. 육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요소들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화합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연화합, 인연에 의해서 화합된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화합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저 법체계를 가지고 이 화합물을 쪼개서 해체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법체계를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법, 존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들, 우리가 집착하는 존재들이 실제한다고 믿는 존재들이 그것은 화합물이고 쪼개서 분해하면 그 화합물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걸 화합물 한마디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화합물 이건 뭐냐면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합물로서 화합해가지고 존재하는 자동차는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가짜 써서 가화합되어서 존재한다. 임시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합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합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체. 우리가 윗바사나 이러지 않습니까? 윗바사나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쪼개어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쪼개어 보는 겁니다. 견과 관의 차이예요. 견은 그냥 보는 거고, 관은 지혜로서 이것을 화합물을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물은 어떻게 한다? 해체해서 본다? 이런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체할 것인가? 법체계에 의해서 해체한다. 그래서 오늘 법체계를 공부를 하는 거라. 물이 있어. 물. 법체계, 화학체계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물이라. 왜냐하면 견으로 볼 때는 이건 그냥 물인 거예요. 근데 관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이건 뭐냐면 H2O예요.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라. 이게 견과 관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세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 무더기. 지수 화풍 중에 수의 무더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더기라는 느낌보다는 화합물. 수의 화합물. 그러면 화합물 쪼갤 수 있네? 어떻게 쪼갤까? H2O로. 이게 뭐냐면 법체계에 의해서 쪼갠다. 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주기율표를 달달 외워요? 법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체계냐면 75가지 체계, 100가지 체계, 이걸 먼저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외우면 그 다음에 비파사나를 쪼개서 관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화합물을 해체해서 바라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왜 해체해야 돼요? 왜 해체해야 돼요? 해체 안 하면 그 해체하기 전에 물질, 개념이 실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해체하면 그것이 실상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체해서 그것에 실상이 없는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게 왜 중요하죠? 모든 고통은 가래, 집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딴 데로 샜어요. 무더기보다는 화합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주로 자아를 설명하시는데 이 법체계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자아만 쓸 수 있을까요? 세계, 만물도 오온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만물도 오온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물을 구분할 땐 보통 오온 이러셨고요. 상대적으로 인간, 존재를 표현할 때는 오온에 한 글자를 더 붙이셨어. 오취온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주 명확한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 오온을 사람이나 범부들, 중생들은 뭐 한다? 취착한다.
자, 이 컵도 오온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컵도 오온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은 본인의 오온을 나라고 집착해요? 안 해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만이 아니라 자아의식이 있는 개도 하고요. 고양이도 하고요. 귀신도 하고요. 천신들도 하고요.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 중생들만 오온을 자아라고 취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부 중생을 오온으로 표현할 때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셨다. 지금 제가 오온의 내용은 좀 짧게 얘기를 하고 뭘 더 중요시 여겼냐면 온이라고 하는 단어, 취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오온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저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유는 오온설을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체계를 왜 나누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화학식 공부할 때, 화학 공부할 때 주기율표 외우는 걸 싫어해요? 그거 좋았어요? 그게 왜 싫어요? 아니요. 왜 외우는지를 몰라서. 이걸 왜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온만 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오의 75법으로 나뉘고 오의 100법으로 나뉘고 그러면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려면 75법, 100법을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왜 외우냐 이거 왜 외우냐 이거는 왜 외우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윗바사나를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관하는 주제 저게 바로 법념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법념처의 주제. 자, 한번 치우고 오온 12처 18개 중에 오온이 저렇게 육신과 정신, 정신도 넷으로 나눈 이유는 마음작용을 셋 뽑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온설은 마음작용에 무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색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배운다 그랬죠? 12처. 12처. 이 12처는 육근 더하기 육경이에요. 육근이라고 하는 건 주관, 육경이라고 하는 건 객관이요. 여기서 말하는 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경험은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처,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처가 나오는데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육근이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알죠?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서로 잠난하지 않아요? 눈으로 소리를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는 뭐만 보냐면 물질만 봅니다. 색법만. 귀로 색법을 보지 못해요. 귀로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귀로 냄새 못 맡아요. 감각기관은 각자 그 감각기관에 상응하는 객관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오근과 오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근과 오경이 바로 색법이에요. 보면 오온에서는
5가지 중에 색법을 몇 가지를 할당을 했어요. 한 가지만 할당을 했죠. 그런데 12처는 색법을 10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색법을 훨씬 자세하게 나눴죠. 색법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2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상행식이 의와 법에 들어갔겠네요? 의가 뭐냐면 식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의 인식 대상이잖아요. 마음의 인식 대상은 뭐냐면 마음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수, 상, 행이 법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온과 12처를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곤, 10가지가. 의근이 시곤, 그리고 법경이 수상행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특징적인 게 무엇인가? 이 10가지가 색법이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색법이란 무엇인가? 색법이란 무엇인가? 주관에서 5가지, 객관에서 5가지를 색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8계죠. 18계. 이번엔 처가 아니라 계가 나왔네. 이 계자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요? 맞아요? 요 계자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3개의 계자거든요. 왜 계자를 썼느냐? 이걸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라고 하는 건 이 장소에서 우리의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일어나요. 이제 일어났어. 주관적 경험.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자를 쓰는 거예요. 계자를 쓰는 이유가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주관적 세계와 여러분의 주관적 세계는 틀리잖아요. 지금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 경험, 각각의 개별적인 주관적 경험이 각각의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18가지. 18가지 이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주관적 경험,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자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군 더하기 육경 더하기 육식이 더해져요. 이 육식이 뭐냐면 안식, 이식, 비설신, 의식까지 해서 식, 육식이에요. 육식. 그래서 이 육식은 뭘 지금 그냥 좀 더 더한 거냐면은 이 식을 6가지로 나눠서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온보다 뭘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색법, 색온을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12처보다 뭘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엔 마음작용이 아니라 마음을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18계는 근기를 나눌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색심의 무지한 자를 위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도 이미 알아. 색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심 어떻게 나누는지 이미 알아요. 마음작용 어떻게 나누는지 이미 알아. 그러면 18계 이거 다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명색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면. 다 이미 알고 다 나누어서 화합물을 쪼개서 볼 줄 알아요. 그러면 명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모르냐? 마음작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온으로서. 색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2처로서. 신법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8계로서 설명을 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각각의 특징들이 오온에서는 마음의 심리작용, 마음 작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 12처에서는 색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 18계에서는 그 중에서도 마음 작용 말고 이 마음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이비 설심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놓고 설명했다 그렇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더 자세하게 나눴다. 구분을 했다. 설명은 불교학개론 시간에 듣는 게 아니라 초기 불교 학, 유식 불교 학 이런 시간에 본인이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일단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이런 의도가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것만 오늘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가? 이거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처, 온, 처, 개. 이게 이제 삼관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무작정 화학식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무더기가 좋다 그랬나요? 화합물이 좋다 그랬나요? 아이, 재밌다니까요. 사람 특수로는 취자도 붙여. 집착한다고요. 집착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으면 취자 못 붙이거든요. 근데 100이 다 집착을 하니까 그냥 취자를 공통으로 붙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처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래서 인식 경험이 일어나기 위한 장소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관적 세계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18개다. 이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법체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법체계의 구성 요소가 삼과설에서 5위 75법에서 5위 100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지금 삼과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본 겁니다. 이제 그 삼과설도 오온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12처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18개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삼과를 나누는 온, 처, 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곱씹어 볼수록 우리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교학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더 곱씹어 보시고 또 나름대로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처계의 이론이 발전해서 부파불교에서는 어떻게 5위 75법을 만들고 유식불교에서는 어떻게 5위 100법을 만들어지는지 100가지를 다 공부할 거냐? 안 할 거예요. 하나하나 안 봅니다. 지금 본 것처럼 분류,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 이유, 왜 이렇게 분류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게요. 쉬세요.